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목포시장 박홍률입니다. 드디어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 함께 또다시 목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뜁시다. 목포 미래는 분명히 있습니다. AI,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국가 산단 등 유치라든가 또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미래와 앞으로 비전을 제시해 가면서 다 같이 이 지역 또 이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 현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듣기로 우리 시장님 억울하셔서 출마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보도자료 받기가 좀 그래서 뭐가 억울하신지 이번 참에 좀 알리시고 하셨으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법 리스크 부분 얘기시죠. 사실 사법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참 강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안에는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부인돼 있고 또 경찰에서도 무혐의 불소치 의견으로 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합의부였는데 저는 합의로 해서 무죄 판결이 났었어요. 근데 2심에 가서 새로운 증거도 없이 또 두 번째는 사실 심리나 증거 조사나 이런 것이 일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 제일주의인데 이런 것들을 형사 사건 형사법의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위배해버린 그런 판결로서 유죄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은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지만 통상적으로 판결이 위법하다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위법한 판결을 했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신숙기 대법관 주신께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죠. 우리는 크게 기대를 했는데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상 뭐 뇌물죄라든가 박 시장이 큰 뭐 어떤 잘못을 범법을 해가지고 낙마한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우리 아내가 구체적인 행위가 없이 전혀 행위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로 해서 억울하게 됐다는 것을 정말 시민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민께서 이번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좀 판단을 정치적 판결에 입사하고 사실은 출마를 했다고도 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리들은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입당을 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들도 있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조국당에는 제가 노크를 하지 않았고 뭐 조국당에서도 저한테 공식 제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재로서는 우리 시민들이 후보 추천을 360명 하게 돼 있어요. 360명 이상 추천을 받아서 시민 후보로서 당당하게 민선 6기 8기 시민 후보가 압승했듯이 이번에도 압승하고자 합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나 제안을 해오시면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조국혁신당에서 그 제안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다면은 뭐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 각도에서 검토는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민들께 아무튼 여론조사 형식이 되든 여쭈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 현안은 갑작스럽게 변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시민들의 의향에 따라서 움직이시겠다 그런 말씀. 그렇죠. 시민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회장님 한 개만 좀 드려주세요. 지금 시장 후보님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지금 밑에 그 후보님들하고의 연장자로서의 그 각오 또 어떻게 그 이 선거를 또 해 나가시는지. 사실은 나이로 봐서는 제가 연장자죠. 그러나 생각이나 또 체력이나 또 내 비전 열정은 어느 후보보다도 제가 청장년에 들어간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듯이 저는 50대 말이라고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그 체력과 열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모든 부분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역임하실 때 대표적인 어떤 그 프로젝트 있었으면 말씀. 그 많은 게 보도자료 해서 주시오. 그 중에서 짧게 말씀할게요. 주요한 거는 우리 목포 해상 케이블카 이거는 30년 만에 어느 시장들도 하려다가 못했어요. 못했고 또 환경단체가 많이 반대해서도 못했고 그런 환경단체 설득하고 모든 환경부 전부 요로를 다 거쳐서 어렵게 해상 케이블카를 해냈습니다. 지금 한 800만 명의 관광객이 돌파해서 지금 목포에 관광경제에서만큼은 분명히 우뚝 섰습니다. 정부가 공인하는 항상 100대 선정 그것은 어떤 관광지로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도 또 그것은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 공장을 한 15개 대양 산단에 입주시켜 유치해가지고 지금 김 수출 1등 도시를 하고 있는데 1억 한 5천 달러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산 도시로서의 또 이렇게 변모가 되고 특히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목포가 개항일에 120년 만에 중소도시에서는 처음 이렇게 개최를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개최 해외 동포들도 와서 다 찬사를 했고요. 그렇게 개최했고 그래서 스포츠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도 국제 공인 경기장으로 손색 없이 수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이빙 수영장 같은 걸 만들어내고 또 국제 공인의 육상 경기, 마라톤 경기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서 스포츠 인프라도 많이 깔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장님 넘기만.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쪽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그 사법개혁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법원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건지 억울하다는 말씀은 뭔가 판결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그 사심제다 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소원제를 둔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억울함이 있으면은 사심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제도화하겠다고 본회의는 통과 안 됐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케이스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가 새롭게 발굴됐거나 또 나타났거나 그러면 전혀 1심에서 무죄 판결된 데 대해서 변화 없는 내용인데 그 자료들을 놓고 2심에서 했다가 그 자료를 보고 유죄를 때리려면은 그 자료에 대해서 사실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증거 조사를 하고 피고인을 형식적으로라도 불러서 이렇게 질의하면은
피고인이 어떤 답변을 하든지 판사가 조서에 자기들이 이것은 유죄 취지로 작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누가 살인을 했는데 살인을 한 사람 뭐 주위에 있다고 해서 또 그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살인 방조 살인 공동 정범으로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검찰은 그때 당시에 이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가 많았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통화가 많았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 365회 1년 동안인데 보통 그쪽에서 전화가 오고 한 번 오면 끊었다 받았다 끊었다 받았다 한 것들 짧게 아주머니들 하면은 그런 것들이 하루에 뭐 5통화도 있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일주일에 그렇게 2, 3일 있는 날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통화 횟수는 있는데 어떤 그러한 범죄하고 연관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어느 근거나 증거나 정황이 없었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것이죠. 통화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씀이시죠? 전혀 없죠. 그렇게 추단한다, 추정한다. 재판부가 맨 처음에는 1심의 검찰은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뭐 공범관계가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무죄가 떨어지니까 2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검찰은 마지막에라도 추인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될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검찰 사정없이 흔들었으면 되는데 우리는 1심에 무죄 나왔으니까 2심에 재판부 건들면 안 된다 생각해서 우리 변호사들도 열중시하고 했죠. 너무 사건 많이 보셔서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소원할 수가 있다. 사심으로도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 종이 재원주고요. 특이한 경기 하나 있더라고요. 교사 생활을 가장 처음에 하셨어요. 예. 국정을 가르치시다가 이쪽에서 처음 교사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아니, 오래되셨어요. 내가 이제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다니면서 교직 과목이라고 있죠. 네, 법학과 다니면서 비학점 이상이면은 교사 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돼 있고 ROTC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때 그 과목을 따뒀었죠. 그런데 어떤 고시를 한 2차례 했는데 좀 상당히 쉽지 않아서 또 그때는 나이가 28세가 넘어지면 취업하기가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지금은 연령을 철폐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교사로 덕인고등학교 교사로 제가 봉직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교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을 다 쳤는데 7급 중에서 뭐 경찰 간부보도 되고 뭐 세무직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국가안전기획부 시험에도 합격되더라고요. 그때는 총무처 별정직으로 공고가 돼서 쳤는데 그 합격이 됐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가 이제 유신 그 독재 정권이 막 끝날 때입니다. 유신 김재규 부장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타임에 이제는 우리 이 중앙정보부도 이제 그 어떤 정치적 탄압이 없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모사드라든가 뭐 미국의 CIA처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될 수가 생각해서 시험 쳤었죠. 그래서 북한 파트에서 제일로 일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또 이 기획조정실 쪽에 인사 뭐 이런 행정 뭐 비서 이쪽으로 많이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경력보면은 6.15 남북 정상회담 실무역이라는 것은 임동원 국정원장이 그때 김정일 대통령 모시고 갔을 때 김정일이 그때 내가 비서관으로서 이제 갔다는 게 그걸 구체적으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 이제 고려 호텔 평양에 가서 이제 북한의 정치보위부 사람들하고 전부 점검하고 서로 간에 양쪽 VIP들 앉힌 방 같은 거 점검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 하는 거예요. 기자단들도 그때 다 갔는데 기자실은 어디 몇 층에다 같이 투입을 시키고 또 이제 보안구역은 어떻게 하고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역을 그 당시에 상황 보고 또 우리 당시 안기부 본부에도 보내고 청와대도 보내고 막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한 거죠. 저부터요? 네. 그리고 아까 시장 재임 시에 이제 그 성과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미완성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재임 시때 네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혹시 못다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제 출마에 저희 변이기도 합니다. 네. 4번 리스크는 이제 비하인드적인 스토리고 사실은 첫째 목포신안 무안 통합 부분이 거의 전에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6차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1단계 목포 신안 통합을 먼저 하고 무안은 2단계로 하겠다 해서 목포 신안과는 실질적으로 용역도 하고 영구 용역도 해가지고 또 서로 면단위, 동단위까지 서로 교류도 많이 활발하게 됐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박우량 군수도 내려앉고 저도 내려앉고 함으로써 그것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목포 신안 무안이 다시 특히 또 시도 통합이 되는 마당에 이걸 확실하게 병행 통합 노지는 사실은 선통합을 주장을 했으면 안 됐어요. 이렇게 병행 통합 내지는 바로 직후에 연결해서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초선은 할 수가 없다. 초선은 도저히 엄두를 못 낸다. 자기 일 시작하면서도 재선하려고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3선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막바지로 하고 통합만 되면은 바로 통합시장은 출마하지 않는 그런 아주 선언을 한가 동시에 그런 별도 기자회견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로드맵을 잡고 통합을 만들어낸 무한반도의 통합을 만들어낸 시장이었다 이런 역사에 좀 기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산단이라고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고 하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이제 그거를 AI라든가 저 뭡니까 해상 풍력 관련 부품 같은 거 만들어내는 그런 산단으로 만들려고 지금 원래 20만 평 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대표적으로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억울함, 어서 세 가지 정도를 잡을 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재정 관련해서 아까 저기 보도에는 뭐 굉장히 파탄까지 나오는데 우리 또 저희 시장님께서는 파탄은 아니다 반박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재정이 뭐 넉넉하다 말할 수 어느 지자체도 없을 겁니다. 수도권 쪽은 그럴 수가 있어요. 수도권은 성남시장이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재정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남이나 안산이나 이런데 내가 국회에 다녀보면서 이제 안산국회의나 뭐 성남 지역 국회의나 상임위가 이제 딱 배분되면 가서 인사하면서 그분들이 어디 출신이냐 그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그 양반들은 국비 따로 그렇게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목포나 이렇게 그 수도권에서 먼 쪽은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20% 안팎, 좋은 데는 30%까지 가는데 아마도 성남이나 이런 데는 50%가 넘을 거예요. 재정 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 국회 다니면서 로비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 뭐 17% 있다가 21% 뭐 이렇게 돼요. 재정 자립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쨌든 정부 그 교부금, 지방 교부세에 의존을 하죠. 우리가 20%라는 얘기는 80%는 정부 예산 중심으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 자생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는 약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산은 어렵죠. 항상 정부한테. 그래서 특히 윤석열 정권 때 24년, 25년, 23년, 24년 양년도에 600억, 500억이 안 내려와서 총 1,100억이 안 내려왔어요. 다른 지역도 1,000억 전후로 해서 226개 지자체 그렇게 못 내놨습니다.
세수가 안 거쳐버렸어요. 그때 100조가 세수가 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지방들이 다 어렵죠. 그러고 이제 건전 재정 한다고 해가지고 또 지방에다가 많이 내려주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목포도 그래서 사업 매칭액이 한 483억을 시가 내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준비가 잘 안 되죠. 그거는 앞으로 미래 사업 영역해갖고 이제 사업 계획을 다 정부하고 짜가지고 했는데 매칭이 돼야 사업이 발주를 하고 이제 그 입찰 공고를 내는데 그것이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한 2개년 또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또 일부 사업은 또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조 원대의 목포시의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됐고 금년 그 잘 작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1조 원대 예산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편성도 되고 정부도 인정하고 다 의회에 통과돼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재정이익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66조인가 아무튼 총 예산에 그 지자체 총 예산의 채무 부채가 아니라 채무 비율이 40%가 넘으면은 이익이 심각 지역이 됩니다. 이익이 행정안전부가 그것을 평가를 해요 매년. 그 행정안전부의 해당 과에서는 분기 단위의 재정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를 보고를 받고 만약에 그런 이익이 40%가 넘어지면은 심사 대상이 돼 가지고 바로 심각 이익이 이 지자체로 지정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이 없어져 버려요. 없고 바로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고 이제 그런 개념이 되죠. 그리고 25% 이상 채무가 되면은 우려 단계, 다시 말해 경고 단계 정도죠.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인천광역시가 안상수 시장 때 아세안 게임을 인천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1, 2조인가를 갖다 썼어. 부채까지 내서 그 부채액이 많다 보니까 송영길 시장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25% 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려 단계, 경고 단계인데 그때 언론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래서 잘 해결해서 1년 만에 다운돼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25%도 아니고 40%는 더더군다나 40%가 돼야 파산 우려, 뭐 부도 우려, 이제 이렇게 이기 단계.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치적 용어로 이제 이기라는 법률상 용어가 아닌 뭐 이기다 어렵다 이제 하듯이 했는데 그래서 그 매칭 부분은 다 나름대로 해소가 됐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재정도 문제 없이 가고 있다. 다행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조금 세수가 있어서 아마도 이제 7, 8월 정도에는 7월 정도에는 좀 몇백억씩 내려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려오면은 또 추경 세워서 뭐 그동안 보조금 좀 덜 준 데 같은 데 다시 주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문수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인사 말씀을 부탁드려야지. 시님 우리 시민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드려주십시오. 우리 이것도 영상으로 갑니까? 네. 남기려고 합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목포시가 무궁무진한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3대항 6대 도시에 그 빛나는 찬란한 역사가 있었듯이 이제는 목포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알리백 국가산단 또 그리고 AI 센터 이로 인해서 배후 거점도시 건설 그리고 그 전문 인력들에 대한 정주 여건 임성 택지 개발 약 8,000세대 지금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국제 학교 등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목포가 교육의 배후 거점도시 또 정주의 거점도시 그러면서도 산업 인력을 이끌어가고
목포 신안부안 총체적인 50만 광역도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가 다시 부흥하는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뛰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